며느라가 이러면 안 돼! 새벽 4시 한적한 바닷가 방파제에서 70살 재벌 회장 한도영이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파도 속으로 걸어 들어가던 여자를 필사적으로 끌어냈을 때 도영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죽고 난 후 보험금 20억을 들고 외간 남자와 사라진 며느리 김설아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어요. 며느리와 함께 사라진 손자 지안이 또한 친손자가 아닐 거라고. 도영은 5년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며느리는 바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숙자처럼 남루한 옷, 거칠게 트인 손, 앙상하게 마른 몸. 20억을 가진 여자가 왜 이렇게 살까요? 제 아이, 어디 있는지라도 알고 싶어요. 며느리의 절규는 진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호텔 연회장의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가득 매달린 수백 개의 크리스털이 흰 빛을 쏟아냈고 테이블마다 놓인 장미 꽃다발에서 달콤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누군가 건배를 제의하자 샴페인 잔이 일제히 들렸습니다. 한도영 회장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지만 상석에 앉은 도영은 웃지 못했습니다. 입가에 억지로 띄운 미소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떨렸고 샴페인 잔을 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70회를 살아온 도영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주름 사이사이로 오래 쌓인 피로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건강하십니까? 요즘 많이 수척해 보이시던데요. 다가온 사람이 건네는 안부의 도영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모든 말들이 텅 비어 있다는 걸 도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저렇게 성공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물려줄 피부치 하나 남아있지 않은데. 아들이 과로로 죽었다면서요? 벌써 5년 전이던가. 도영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바늘로 찔리듯 아려왔어요. 아들 태준이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숨이 막혔습니다. 5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손자 하나 있지 않았어요? 지안이라고. 아직 모르셨어요? 친손자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들킬까봐 며느리가 아이 데리고 도망갔대요.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도영은 샴페인 잔을 움켜쥐었어요. 유리가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지만 도영의 가슴속은 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설아. 보험금 20억을 들고 사라진 여자였죠. 도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한도영 회장님의 형님이 최후의 승자네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한수영 이사님 말씀이시죠? 사업마다 실패하시던 분이. 그러게요. 동생은 저렇게 외롭고 형님 쪽은 자식도 손자도 다 건재하잖아요. 인생 참 아이러니하죠. 형수영. 도영의 머릿속에 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도영의 그림자처럼 뒤따라오던 형이었죠. 무엇을 해도 잘 안 풀렸던 형 수영이 지금 이 순간 승자라는 겁니까? 도영은 천천히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리가 대리석과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딸그랑. 유난히 크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끝에 웃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거지. 웃음소리가 섞인 속삭임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도영의 턱선이 굳어졌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빈말들이 공중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 존경한다는 말,
오래 사시라는 말. 모두 얇은 체면으로 포장된 거짓이었습니다. 도영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들, 샴페인을 마시는 사람들, 명함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도영은 보고 말았습니다. 경계와 계산, 그리고 은밀한 조롱을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목이 조여왔어요. 이 모든 것이, 이 화려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쌓아 올린 재산이 무슨 소용일까요? 일구어낸 사업이 무엇을 남길까요? 도영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주름 속에서 한 가지 물음이 조용히 피어올랐어요. 무엇이 진짜 성공한 삶인가? 연회장의 웃음소리는 계속됐지만 도영의 귀 속에선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도영을 감쌌어요. 70회를 살아온 남자는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이 순간에 어느 때보다 쓸쓸했습니다. 도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축하 인사를 건네려는 사람들의 손길을 피해 연회장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 복도가 보였고 도영은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복도 모퉁이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짓궂은 웃음이었어요. 도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니야, 오늘 진짜 웃기지 않아? 형수영의 아들, 도영의 조카가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삼촌 표정 봤어? 완전 울상이던데. 친구 중 하나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돈은 엄청 많잖아. 그래봤자 소용없어. 삼촌은 자식도 손자도 없으니까 결국엔 다 우리 거가 될 거야. 우리 아빠가 늘 하는 말 있잖아. 끝에 웃는 사람이 진짜로 이기는 거야. 조카의 목소리에 교활한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난 게임을 즐기는 듯한 여유였어요. 도영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피가 거꾸로 치솟아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삼촌, 이제 인생 살 낙도 없으실 텐데. 뭐 이리 오래 버티고 계시나 몰라. 어서 빨리 아들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여러 사람 편하게 하는 길인데 말이야.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도영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의 잔혹함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70회를 살면서 쌓아온 모든 것이, 명성이, 재산이, 사업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혈육이 없다면,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일까요? 도영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조카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마주친다면 도영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온 도영은 테이블에 놓인 샴페인 잔을 바라봤습니다. 노란 빛이 도는 액체가 잔 속에서 조용히 출렁이고 있었어요. 도영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닿았지만 도영의 심장은 더 차가웠어요. 조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식도 손자도 없으니까 결국엔 다 우리 거가 될 거야. 도영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도영의 성공을 축하한다며 샴페인을 마시고 건배를 외치고 명함을 교환했어요. 하지만 도영에겐 그 모든 것이 공허했습니다. 도영은 연회장을 가로질러 테라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도영은 난간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호텔 정원에 불이 켜져 있었고 분수대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아들 태준이 떠올랐습니다. 과로로 쓰러져 그대로 눈을 감았던 아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했어요. 병원 복도를 뛰어가던 순간 의사가 고개를 숙이던 모습,
차가워진 아들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며느리 설아도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죽자마자 보험금 찾아서 사라진 여자라고 형이 말했었죠. 낯선 남자와 함께 보험회사를 찾아갔다는 증거까지 있었어요. 손자 지안이는 친손자가 아니라는 소문까지. 도영은 그걸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걸까요? 믿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도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 그날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던 며느리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그건 다 연기였던 걸까요? 그렇게 서럽게 쓰러질 듯 울었었는데 끝에 웃는 사람이 이긴다. 조카의 말이 다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도영은 난간을 꽉 움켜쥐었어요. 쇠가 차갑게 손바닥에 박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하늘이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테라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습니다. 형 수영이었어요. 여기 있었구나. 수영이 다가왔습니다. 도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칠순 축하한다. 형 수영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알 수 있었어요. 목소리 밑에 깔린 씁쓸함을요. 도영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형 수영은 난간에 기대어 서서 정원을 내려다봤어요. 우린 참 다르게 살았지. 너는 공부든 사업이든 뭐든 잘해서 아버지한테 칭찬 들었고 나는 뭘 하든 망해서 내놓은 자식 취급받고. 도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끝에 웃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거니까. 도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카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었어요. 도영은 천천히 형을 바라봤습니다. 수영은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 웃음에 이상하게 섬뜩함을 느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테라스 위에 찬 바람만이 스쳐 지나갔어요. 도영은 호텔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지만 도영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었죠. 도영은 중환자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고 고개를 숙였어요. 유감입니다만. 그 다음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영의 귀가 먹먹해졌거든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과로사로 추정됩니다. 심장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천천히 귓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영은 중환자실 문을 밀었어요. 하얀 천이 덮인 침대가 보였습니다. 도영은 천을 들쳤어요. 39살 아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요. 태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딱딱한 손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작고 따뜻한 손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차가워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며느리 설아는 상주석에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5살 손자 지안이는 엄마 치마폭을 붙잡고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지안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영은 손자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형 수영이 다가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형은 도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짧은 위로였지만 도영은 고마웠습니다. 형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설아가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에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손자 지안이도 함께 사라졌어요. 도영은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며느리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형 수영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동생 할 말이 있어. 형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영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며느리 말인데. 형이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내 며느리가 내 아들 보험금 들고 도망간 것 같아. 도영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보험금? 도망? 무슨 소리야? 내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태준이한테 20억짜리 보험이 들어 있었대. 수익자가 며느리더라고. 도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20억이라는 숫자가 귓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어제 보험회사를 찾아갔다던데. 내 아는 사람이 그 회사에 다니거든. 그 사람이 그러더라. 며느리가 낯선 남자랑 같이 왔다고. 형의 말에 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리 없어. 우리 며느리 그럴 애 아니야.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근데 증거가 있어. 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보였어요. 보험회사 로비의 CCTV 화면이었습니다. 설아가 낯선 남자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남자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설아는 분명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 알아? 형이 물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몰라. 근데 이상한 게 있어. 형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크게 보였어요. 이 사람 얼굴 왠지 지안이랑 닮지 않았어? 도영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남자의 눈매, 코, 입술. 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안 닮았는데? 아니야, 잘 봐. 눈매 좀 봐. 지안이랑 똑같잖아. 형이 집요하게 말했습니다. 도영은 다시 사진을 봤어요. 글쎄요, 눈매가 비슷한가요? 코도 봐. 지안이 코랑 똑같아. 그리고 입술 모양도. 형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도영은 사진과 손자 지안이의 얼굴을 머릿속으로 비교해 봤어요. 형이 말하니까 어쩌면 조금은 비슷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설마. 형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안이가 태준이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 도영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고? 손자가? 말도 안 돼. 도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형은 침착했어요. 나도 그러길 바라. 근데 생각해봐. 며느리가 왜 갑자기 사라졌겠어? 보험금 받아서 이 남자랑 도망간 거 아닐까? 그리고 지안이를 데려간 건 혹시 이 남자의 친아들이라서. 형의 말이 도영의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안이는 태준이를 닮았어. 도영이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그래? 지안이가 태준이 어렸을 때랑 닮았어? 솔직히 말해봐. 난 한 번도 닮았다고 생각 안 했거든. 형의 말에 도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지안이는 아들 태준이를 많이 닮지는 않았어요. 태준이는 어렸을 때 또렷한 이목구비였는데 지안이는 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아직 어려서 그래. 커서 아빠 얼굴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잖아. 도영이 말했습니다. 형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근데 내 말 한번 생각해봐. 며느리가 갑자기 사라지고 낯선 남자와 보험회사에 나타나고 그 남자는 지안이랑 닮았고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 도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손자 지안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해. 며느리한테 연락해서 물어봐. 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전화도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고 형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보험금, 낯선 남자, 그리고 손자의 얼굴. 일주일이 지나자 도영은 다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CCTV에 찍힌 남자의 얼굴을요. 그리고 손자 지안이의 사진도 나란히 놓았어요. 처음 봤을 때는 전혀 안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보니까 눈매가 조금 비슷한 것도 같고 코 모양도. 형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닮았어. 똑같잖아. 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안이는 내 손자가 맞아. 하지만 의심은 독약처럼 서서히 퍼져갔어요. 서재에 앉아 손자 지안이의 다른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웃고 있는 지안이, 뛰어노는 지안이, 아빠를 안고 있는 지안이. 아들 태준이와 비교해봤어요. 그렇게 사이 좋은 아들과 아빠였는데 친부자 관계가 아니라고? 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도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도영은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칠순 축하 파티 날 밤, 도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조카의 말이, 형의 말이, 사람들의 속삭임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 도영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를 깨울 수 없어서 도영이 직접 차키를 들었어요.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달렸어요. 도시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느새 바다가 보였습니다. 도영은 차를 세웠어요. 방파제에 내려서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짠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파도 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영은 방파제를 따라 걸었어요. 어둠 속에서 하얀 포말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방파제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람에 긴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도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여자의 자세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흔들리는 것처럼,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요. 그때였습니다. 여자가 파도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도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파도 소리에 묻혔어요.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물에 잠겼어요. 도영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도영은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거기서요. 위험해요. 도영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돌아봤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갔어요. 어깨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도영은 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헤엄쳐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놓으세요.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도영은 여자의 팔을 붙잡았어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도영이 여자를 끌었습니다. 여자는 저항했지만 기력이 없었어요. 도영은 있는 힘을 다해 여자를 해변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모래사장에 쓰러졌습니다. 도영은 숨을 헐떡였어요.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누운 여자도 기침을 하며 괴로워했어요. 도영은 가까스로 고개를 돌려 여자를 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도영은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치워줬습니다. 그 순간 도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설아였습니다. 며느라가?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며느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도영을 봤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님,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어요. 뺨은 움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에는 시퍼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손은 거칠게 트여 있었어요. 5년 전 곱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을 놀라게 해드렸네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5년 전 막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뭐가 죄송해? 지금 뭐 하려던 거야? 도영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궜어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전 이제 아무것도.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지안이는 어디 있어? 도영이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커졌어요. 모르겠어요. 뭐? 제 아이. 어디 있는지라도 알고 싶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영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지안이를 데리고 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 지안이를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어요. 그럼 지안이는 어디 있는데? 모르겠다고요.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며느리가 모래사장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모래를 움켜쥐었어요. 5년 동안 3달에 한 번씩 목소리만 들었어요. 겨우 몇 초, 그것도 울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렸어요. 형의 말, 사진, 의심. 도영이 믿었던 진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지안이 찾아주세요. 아버님만 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도영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도영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앙상한 몸, 절망에 찬 눈빛, 그리고 살려달라는 듯한 표정. 이게 보험금 들고 다른 남자와 도망간 여자의 모습일까요?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도영의 온몸이 떨렸어요. 추워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도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요. 도영은 며느리를 차에 태웠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떨어져 시트를 적셨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조수석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영은 히터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병원 가자. 도영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지금 당장 가야 해. 도영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새벽이어서인지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영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5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형의 말, 사진, 보험금,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아니, 잠깐만요. 도영은 생각을 멈췄습니다. 진짜 거짓일까요? 며느리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도영은 슬쩍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른 얼굴, 거친 손, 남루한 옷. 태준이와 함께 있을 때 보여주던 단정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억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이럴까요? 도영의 머릿속에서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보험금을 받아갔다면 이렇게 초라할 리 없어요. 호텔에 묵고 좋은 옷을 입고 여유로운 생활을 했겠죠. 하지만 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보험금 들고 도망갔어. 보험회사 CCTV에 찍힌 낯선 남자와의 모습도요. 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며느리를 진찰했어요. 체온, 혈압, 맥박을 재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체온증입니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입원복으로 갈아입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얀 침대에 누운 며느리는 더 작아 보였습니다. 점적이 꽂힌 손등이 뼈만 남은 것처럼 가늘었어요. 도영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도영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태준이의 장례식에서 울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창백했었죠. 남편을 잃은 슬픔에 무너져 내렸던 모습이었어요. 연기였을까요? 도영의 머릿속에서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을까요? 남편이 죽기를 기다렸던 걸까요? 아니야. 도영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봤어요. 손을 잡고 웃던 모습, 함께 지안이를 키우던 모습. 거짓일 리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며느리가 하는 말이 진실일까요? 보험금을 빼앗겼고 아이도 빼앗겼다는 게요? 도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도영은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형에게 물어볼까요? 아니, 형은 이미 며느리가 도망갔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형에게 말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겁니다. 도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동안 쌓여온 오해와 의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혼란. 모든 게 도영을 짓눌렀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눈을 떴습니다. 도영을 바라보는 눈빛은 간절했어요. 믿어주세요. 전 정말.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말도 증거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일단 쉬어.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도영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영은 일어났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창문 밖으로 완전히 밝아진 하늘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영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커피 버튼을 눌렀어요. 뜨거운 종이컵이 떨어졌습니다. 도영은 컵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손으로 따뜻함만 느꼈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되지? 도영의 머릿속에서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며느리를 믿었는데 거짓말이었다면? 아니면 며느리를 의심했는데 진실이었다면? 5년 전에도 그랬었어요. 형의 말을 믿고 며느리를 외면했었죠. 확인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었어요. 도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됐습니다. 신중하게 천천히 확인해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손자 지안이가 어딘가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할 수 있었어요. 빨리 찾아야 했습니다. 도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를 감쌌어요. 결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도영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며느라가, 도영이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내가 쓰던 휴대폰 아직 가지고 있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액정이 금이 가 있었고 뒷면은 긁힌 자국 투성이었습니다. 이거 복구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해봐야지. 도영은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5년간의 진실이 담긴 무게였습니다. 도영은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데이터 복구 전문가가 오후에 도착했어요. 젊은 남자는 노트북과 각종 장비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침대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전문가가 고개를 들었어요. 됐습니다. 도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죽였어요. 문자 메시지부터 보시겠습니까? 전문가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문자 목록이 보였어요. 도영은 화면에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문자였습니다. 지안이를 보고 싶으면 말 잘 들어. 경찰 신고하면 아이 다시는 못 봐. 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문자를 클릭했어요. 20억 준비해. 내일 오후 2시 보험회사 앞으로 와. 혼자 와. 누구한테든 말하면 지안이 해외로 보낸다. 세 번째 문자였습니다. 잘했어. 돈 받았으니까 이제 시아버지 곁 떠나.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럼 3달에 한 번 아이 목소리 들려줄게. 도영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협박을 받았던 겁니다.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자 지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안아, 엄마야, 괜찮니? 어디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보고 싶어. 끝.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영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흐느끼고 있었어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다음 녹음 들어보시겠습니까?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지안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도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곧 데리러 갈게.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며느리의 목소리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 잘 들으면 빨리 만날 수 있어? 그래, 그러니까 착하게 있어. 알았지? 응. 시간 다 됐어. 또다시 남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어요.
도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5년 동안 3달에 한 번씩 며느리는 이렇게 짧은 통화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손자의 목소리를 겨우 몇 초만 듣고 끊어야 했던 거예요. 3번째, 4번째, 5번째.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매번 짧았어요. 지안이는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고 며느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마지막 녹음이었습니다. 엄마, 지안아, 다음부턴 없어. 내가 말 안 들어서.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주세요. 제가 다 할게요.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통화도 없어. 아이도 못 봐. 남자가 말했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도영은 화면을 응시했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며느리의 어깨를 잡았어요. 미안하다. 도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너를 의심했어. 형의 말만 믿고 확인도 안 하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아버님, 내 말이 맞았어. 내가 잘못 봤어. 도영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며느리는 도영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도영은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들 태준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이렇게 며느리를 안아줬을 거예요. 내 손자부터 데려오자. 도영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정말요? 그래. 이제 내가 나선다. 지안이 꼭 찾아올게. 도영은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를 바라봤어요. 이 자료들 모두 복사해서 저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과장님? 저 한도영입니다. 부탁 하나 할 게 있습니다. 도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결심했어요.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전문 조사관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급합니다.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도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후 조사관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는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이름은 강민수였습니다. 자료 모두 받았습니다. 강민수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통화 녹음에서 배경 소리를 분석했습니다. 아이 목소리 뒤로 들리는 소음을 추출했어요. 강민수가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안이의 목소리가 아닌 그 뒤의 소리만 크게 만든 것이었어요. 희미하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 종소리입니다. 매일 정오에 울리는 것 같습니다. 도영은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강민수가 지도를 펼쳤어요. 그리고 문자 발신 위치를 역추적했습니다. 반경 5km 이내로 좁혔어요. 지도 위에 빨간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 지역을 봤어요. 도시 외곽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보육원이 3곳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찾았습니다. 해솔 보육원입니다. 도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며느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갑니다. 도영이 말했습니다. 서둘러 차에 올랐어요.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퇴원할 만큼 회복한 건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가겠다고 우겼어요. 차는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외곽으로 향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보육원이 보였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작은 마당.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강민수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영과 며느리가 차에서 내렸어요. 원장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강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오래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 여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한지연 어린이 찾으러 오셨다고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손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 이틀 전에 사람이 와서 데려갔어요. 도영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벽에 기대며 비틀거렸어요. 이틀 전이요?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보호자가 왔다고 하면서 데려갔습니다. 보호자요? 누가 왔습니까? 남자분이었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던데. 원장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CCTV 있습니까?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긴 한데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원장은 도영 일행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모니터가 벽에 걸려 있었어요. 원장이 이틀 전 영상을 찾았습니다. 화면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어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원장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좀 더 가까운 화면은 없습니까?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원장이 다른 카메라 영상으로 바꿨어요. 복도 CCTV였습니다. 남자가 지안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안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남자의 왼손이 보였습니다. 도영은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왼손에 두꺼운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금색이었어요.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뒤쪽 각도는 없습니까?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원장이 현관 CCTV로 바꿨어요. 남자가 지안이를 데리고 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목 뒤가 살짝 보였어요.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도영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왼손에 두꺼운 반지, 목 뒤에 작은 흉터.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회장님 아시는 분입니까?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이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민수가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꺼냈어요. 며느리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지안아, 엄마가 늦었어. 미안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영은 며느리의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 곧 찾을 거야. 하지만 도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이라니.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손자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요. 강민수가 영상을 받아 노트북에 옮겼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남자의 반지와 흉터를 자세히 봤어요. 이 반지 맞춤 제작인 것 같습니다. 문양이 특이해요.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흉터도 특징적입니다. 수술 자국 같은데. 도영은 남자의 뒷모습을 계속 봤습니다. 키, 체격, 걸음걸이 모두 낯익었어요. 도영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언제 봤을까요? 도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잡히지 않았어요. 안개 속 같았습니다.
일단 나가서 더 조사하겠습니다. 이 반지 문양으로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영은 다시 남자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어디서 봤어요. 기억 저편에 있었습니다. 도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낼 거예요. 그리고 손자를 찾아낼 겁니다. 사흘 후 강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 찾았습니다. 보육원 CCTV에 나온 그 반지요. 맞춤 제작 반지라 금은방을 추적했더니 주문 기록이 나왔어요. 도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도심 카페에 있습니다. 지금 미행 중입니다. 주소 보내세요. 지금 갑니다. 도영은 며느리를 데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강민수가 보낸 주소로 향했어요. 카페 앞에 도착하니 강민수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입니다. 강민수가 카페 창가를 가리켰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왼손에 두꺼운 금반지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미행하죠.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30분 후 남자가 카페를 나왔어요. 차에 올라타더니 출발했습니다. 도영의 차가 뒤를 따랐어요. 도심을 벗어나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남자의 차가 한 집 앞에 멈췄어요. 2층 주택이었습니다. 깔끔한 외관에 정돈된 정원이 있었어요. 남자가 차에서 내려 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사라졌어요. 저 집입니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도영은 집을 바라봤어요. 2층 창문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이가 저 안에 있을까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인해 봐야죠. 강민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에 접근했어요. 담장 너머로 2층을 살폈습니다. 창문으로 움직임이 보였어요. 작은 그림자였습니다. 강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아이 같습니다. 2층에 있어요. 도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결정할 시간이었어요. 들어갑니다. 경찰 부를 시간 없어요. 남자가 눈치채면 아이 데리고 도망갈 겁니다. 도영이 말했습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강민수가 담장을 살폈습니다. 넘을 수 있습니다. 강민수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안쪽에서 대문을 열었어요. 도영과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 앞까지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강민수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나타났어요. 모자를 벗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누구?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강민수가 재빨리 남자를 붙잡았어요. 남자가 몸부림쳤지만 강민수가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꼼짝 마. 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도영과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안아.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2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10살쯤 된 아이 손자 지안이었습니다. 지안아. 며느리가 달려가 지안이를 껴안았습니다. 지안이는 잠시 얼어붙어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를 껴안았어요. 엄마. 진짜 엄마야? 그래, 엄마 왔어. 늦어서 미안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지안이가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홀로 엄마를 보고 싶어 하며 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영은 지안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태준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이마, 눈썹, 입모양 모두 닮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의심했을까요? 도영은 무릎을 꿇고 지안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안아, 할아버지야.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데려갈게. 도영이 지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안이는 도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래층에서 강민수가 남자를 묻고 있었습니다. 도영이 내려갔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이 사람 조사부터 합시다. 도영이 말했습니다. 강민수가 남자의 주머니를 뒤졌어요. 지갑, 휴대폰, 차 키가 나왔습니다. 강민수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기록을 열었어요. 도영이 화면을 봤습니다. 지안이 관리비 이체했다. 아이 보육원으로 옮겨라. 당분간 연락 끊는다. 문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발신자 번호를 확인했어요. 이 번호 누구 겁니까?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도영은 번호를 봤어요.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수영의 번호였어요. 회장님? 강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 형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강민수가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같은 번호로 수십 통의 통화가 있었어요. 계좌 이체 기록도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같은 계좌에서 입금됐습니다. 집 등기부등본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강민수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했어요. 등기부등본이 화면에 떴습니다. 소유자 한수영. 도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형이었습니다. 모든 게 형의 짓이었어요. 손자를 가둬두고 며느리를 협박하고 보험금을 빼앗은 사람이 형이었습니다. 평생 함께한 형이었어요. 도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70년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도영은 며느리와 지안이를 먼저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이가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도영과 강민수는 남자를 차에 태웠어요. 남자의 손은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영은 뒷좌석에 앉아 앞좌석의 남자를 바라봤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남자의 뒷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목 뒤에 작은 흉터, 왼손에 두꺼운 금반지.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저 체격, 저 걸음걸이. 그때 번개처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형수영의 회사에 들렀을 때였어요. 형의 사무실 앞에서 이 남자를 봤었습니다. 형과 복도에서 이야기하던 모습이었죠. 도영이 다가가자 남자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었어요. 그때 형이 말했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야. 자빌 좀 시키는 사람이지. 도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형이 부리던 사람이었어요. 형이 직접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야. 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형이 정말로? 하지만 모든 증거가 형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집 등기부등본, 휴대폰 문자와 통화 기록, 송금 내역, 그리고 지금 이 남자. 도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형이 그럴 리 없다고,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계속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었어요. 모든 게 형의 짓이었습니다. 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강민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 신상 조회했습니다. 가족관계도 나왔어요. 강민수가 화면을 도영에게 보여줬습니다. 부친이 있었어요.
부친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 안 하시면 제가 알아낼 겁니다. 시간 문제죠. 강민수가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정보가 떴어요. 아, 병원에 입원 중이시네요.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도영은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병원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더군요. 도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약을 잘못 먹을 수도 있고, 노인네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괜찮겠습니까? 당신 부친? 도영의 말에 남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제대로 대답하시오. 도영이 말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수영 이사가 직접 시켰습니까? 네. 이사님이 직접 연락하셨습니다. 아이를 맡아달라고. 도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협박도 당신이? 네. 이사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왜 보육원에서 옮겼습니까? 이사님이 아이를 해외 입양 보내려고 했습니다. 도영의 숨이 멎었습니다. 해외 입양? 뭐라고? 이사님이 그러셨어요. 아이가 계속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해외로 보내버리라고. 이미 입양 기관이랑 연락했고 다음 주에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장님이 움직이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사님이 급하게 연락하셨어요. 당장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도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해외 입양. 손자를 영영 볼 수 없게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까? 도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형? 평생 함께한 형이었어요. 어렸을 때 함께 뛰어놀던 형이었죠. 도영이 사업할 때 옆에서 응원해주던 형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나요? 칠순 잔치 때 형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끝에 웃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거니까.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형은 도영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거예요. 아들을 잃은 도영에게서 손자마저 빼앗아 완전히 외롭게 만들고 결국 도영의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겁니다. 도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배신. 그 누구도 아닌 형의 배신이었습니다. 도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과 사이가 아주 좋았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친형제지간이었습니다. 미웠던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형이었고 다른 사람보다는 형 편을 들고 형 편의를 봐주고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형에게 회사 이사 자리까지 주었는데 형이 자신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차가 도영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영은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스스로 중심을 잡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며느리와 지안이가 앉아 있었어요. 지안이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지안이를 봤습니다. 손자가 무사한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만약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손자를 영영 잃을 뻔했습니다. 도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도영은 형의 말을 믿었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며느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었습니다. 도영의 잘못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외면한 것도, 손자를 지키지 못한 것도 모두 도영의 잘못이었어요. 도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지켜야 했어요. 며느리를, 손자를, 이 가족을요. 도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며느리와 지안이를 바라봤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도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이제 괜찮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걸요. 도영은 일어났습니다. 주저앉을 시간이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영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증거 정리해 주십시오. 휴대폰 기록, 통화 녹음, 문자, 계좌 이체 내역, 집 등기부 등본, 그리고 남자의 진술서까지요. 도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은 가라앉아 있었어요. 경찰에 제출하시겠습니까?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래야죠. 내일 아침에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갑니다. 통화를 끊고 도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별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영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강민수가 정리한 서류 뭉치를 들고요. 형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바로 구속영장 신청하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 형 수영이 구속됐습니다. 도영의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도영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뜨는 문자를 읽었어요. 한수영 피의자 구속 완료. 도영은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형이 구속됐습니다. 자신의 형이 이제 교도소에 있었어요. 도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형을 구속시킨 건 자신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도영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형이 먼저 선을 넘었으니까요. 도영은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지안이와 함께 거실에 있었어요. 지안이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라가, 도영이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아버님. 혹여라도 내 탓 같은 건 하지 마라. 모든 게 내 탓이 아니야. 굳이 탓하고 싶다면 나를 탓하거라. 이제 내가 책임진다. 너와 지안이를 내가 지킬 거야. 도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영은 지안이를 바라봤어요. 지안이는 그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그리고 있었어요. 집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도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평온을 줄 때였어요. 며느리에게도 지안이에게도요. 사흘 후 조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칠순 잔치 때 화장실 복도에서 낄낄거리던 그 조카였습니다. 삼촌은 자식도 손자도 없으니까 재산은 결국 우리 거라고 말하던 바로 그 녀석이었어요. 삼촌, 조카가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도영은 소파에 앉은 채 조카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요. 삼촌, 제발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조카가 다가왔습니다. 도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삼촌,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정신이 이상했던 거예요.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조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영은 차갑게 조카를 내려다봤어요.
아버지 용서하시기 정 힘드시면 적어도 저라도 회사에서 자르진 말아주세요. 저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집 어떻게 살아요? 지 애비랑 똑같이 못난 놈. 도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삼촌, 꺼져라. 내 아버지가 내 손자한테 무슨 짓 했는지 다 알고도 이 집에 찾아올 수가 있어? 사람 같지도 않은 놈. 도영이 일어났습니다. 조카를 정면으로 마주봤어요. 지금 난 형하고 똑같은 사람이 안 되려고 필사적으로 참는 중이야. 근데 내 얼굴을 계속 보다 보면 그 결심이 무너질 것 같구나. 조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삼촌. 그래도 나가라고. 도영이 소리쳤습니다. 조카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도영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며느리가 다가와 도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도영이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영은 교도소 면회를 신청했어요. 형을 만나야 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직접 듣고 싶었어요. 면회 허가가 났습니다. 도영은 차를 타고 교도소로 향했어요. 회색 담장이 보였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접견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가운데 투명한 아크릴 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도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수영이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형은 수척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웠어요. 형은 도영을 보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크릴판 사이로 두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도영은 형을 바라봤습니다. 어렸을 때 함께 뛰어놀던, 아버지 장례식 때 함께 울던, 도영의 결혼식 때 축사를 해주던 형이었습니다. 형? 도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이 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건지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어. 형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 형의 말에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넌 평생 이해한 적 없잖아. 내 마음을. 형으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형, 너는 항상 가진 게 많았지. 내가 형인데 나보다 뭐든 잘했어. 형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기억나? 내가 시험에서 3등 했을 때 너는 1등 했지.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데? 도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생은 잘하는데 형은 왜 이 모양이냐고. 형이 본보기를 보여야지 동생한테 지면 어떡하냐고.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내가 서울대 갈 때 나는 어디 갔는지 기억해? 형, 그건 사업도 그랬어. 너는 손 떼는 것마다 성공했고 나는 손 떼는 것마다 망했어. 형이 아크릴 판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한도영 회장의 형이시네요. 동생 덕 좀 보시겠어요. 그게 다야. 도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 그래서 내 손자를, 5살짜리 아이를 데려간 거야? 그래. 형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던 날 내가 처음으로 이겼어. 70년 만에 처음으로. 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섬뜩한 미소였어요. 내 표정 봤어? 장례식장에서 무너지는 내 얼굴?
그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 도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형,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런데 말이야. 형이 말을 이었습니다. 손자가 있더라고. 내 대를 이을 손자가. 그럼 결국 너는 또 이기는 거잖아. 형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손자까지 내 눈앞에서 없애기로 했어. 내 핏줄이 애미애비 없이 외롭게 자라는 꼴을 꼭 보고 싶었거든. 미쳤구나, 형. 도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쳤지. 70년 동안 동생 그림자로 살다 보니 미쳤어. 형이 웃었습니다. 모든 게 다 쉬웠어. 내가 내 말을 믿어줬으니까. 형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똑똑한데 형 말은 의심 없이 믿더라. 며느리가 도망갔다니까 그냥 믿어버리고. 손자가 친손자 아니라니까 고민하고. 도영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었습니다. 5년 동안 내 옆에서 봤어.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손자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형이 뒤로 기댔습니다. 그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 매일 내 얼굴을 보는 게 즐거웠어. 마침내 내가 이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 도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은 아무것도 이기지 못했어. 도영이 소리쳤습니다. 형이 놀란 듯 도영을 봤어요. 70년 인생을 시기와 질투로 낭비했을 뿐이야. 형은 한 번도 이긴 적 없어. 스스로를 이기지 못했으니까. 도영이 일어섰습니다. 아쉬운 게 하나 있어. 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도끼가 섞여 있었어요. 내가 너무 빨리 찾았어. 일주일만 더 늦었으면 손자는 해외로 갔을 텐데. 영영 못 찾았을 텐데. 형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너무 아쉽다. 내 얼굴에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고 싶었는데. 도영은 형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형? 도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은 가라앉아 있었어요. 형은 끝에서 웃는 사람이 이긴 거라고 했지? 형이 도영을 봤습니다. 형은 지금 교도소에 있어. 형 아들은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었고, 회사에서도 쫓겨났고, 형하고 똑같이 못난 형 아들. 지금까지 나한테 빌붙어서 살아왔는데, 이제 내 도움 없이 어떻게 살 수나 있을까? 앞날이 막막할걸? 도영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손자 찾았어. 며느리도 다시 만났고, 우리 셋이 함께 밥 먹고, 웃고, 행복하게 살 거야. 도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형이 빼앗으려고 했던 모든 걸 내가 다시 찾았어. 그리고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야. 형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그 모습으로.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형, 여기 있으면서 생각해봐. 누가 끝에 웃을 수 있는지, 누가 진짜 이겼는지. 도영이 돌아섰습니다. 잘 있어, 형.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자. 한도영, 너. 형이 소리쳤지만 도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접견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도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철문이 쿵 하고 닫혔어요. 형과의 70년 인생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도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도영은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자 지안이가,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녁 6시 도영의 집 식당에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식탁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도영, 며느리, 그리고 손자 지안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시금치나물, 김치.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이었어요. 지안아, 많이 먹어. 며느리가 지안이 그릇에 생선을 올려줬습니다. 지안이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안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5년 동안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지안이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보다 얼굴에 살이 좀 올랐어. 창백했던 피부도 조금씩 혈색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드세요. 며느리가 도영에게 밥그릇을 건넸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어요. 고맙다, 며느리.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찌개 끓는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평온한 저녁이었어요. 지안아, 오늘 뭐 했어? 도영이 물었습니다. 지안이는 밥을 씹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림. 그렸어요. 무슨 그림? 우리 집이요. 지안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보여줄 수 있어? 도영이 물었습니다. 지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도영을 봤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버님. 처음엔 말도 안 하고 밤마다 악몽 꾸고 그랬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도영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훔쳤어요. 지안이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어요. 도영에게 내밀었습니다. 도영은 스케치북을 받아들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보였어요. 큰 집이 있었고 집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키가 컸고 한 사람은 중간이었고 한 사람은 작았어요. 이게 할아버지고 이게 엄마고 이게 나예요. 지안이가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처음으로 긴 문장을 말했어요. 도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림 속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구나. 도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할아버지, 우리 계속 여기서 살 거죠? 지안이가 물었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그럼,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야. 도영이 지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있을 거죠? 당연하지. 엄마도 할아버지도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지안이는 조금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영과 지안이는 거실로 이동했어요. 지안아, 할아버지랑 산책 갈까? 도영이 물었습니다. 지안이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두워요. 지안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 잡아줄게. 무섭지 않아. 도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안이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정원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뒤섞여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지안이가 불렀습니다. 응? 무서워요. 지안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무서운데? 또 어디론가 가야 하는 거 아닐까? 엄마랑 떨어지는 거 아닐까? 지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릎을 꿇고 지안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지안아, 잘 들어. 도영이 지안이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너는 이제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도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어. 우리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할아버지가 너를 지킬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가 언제나 내 뒤에 있을 거다. 도영이 지안이를 안았습니다. 지안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긴 채 울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울어도 돼. 괜찮아. 다 끝났어. 도영은 지안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안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도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안이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도영은 지안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이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지안아, 괜찮아? 네. 지안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지안이를 안았어요. 엄마가 있어. 이제 엄마랑 떨어지지 않을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영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와 아들. 5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였어요.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밥 먹자. 아까 지안이가 많이 못 먹었잖아. 도영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지안이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뭐예요? 지안이가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내일을 물었어요.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일? 글쎄, 뭐 하고 싶은데? 공원. 가고 싶어요. 엄마랑 할아버지랑 같이. 좋지. 그럼 내일 공원 가자. 도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안이도 작게 웃었어요. 한 달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도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칠순 잔치날 밤 별 하나 보이지 않던 하늘이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성공한 삶일까요? 재산도 아니었고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사업도 권력도 아니었어요. 진짜 성공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손자의 웃음을 보고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들의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도영은 지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지안이가 도영을 봤습니다. 응? 사랑해요. 지안이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지안아. 창밖으로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70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끝에 웃는 사람이 진짜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영은 지금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서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